글로벌 경영 케이스 100의 파트 1 세계화와 글로벌 환경에 대해서 챕터 4 글로벌 문화 환경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전에 이론적인 문화의 모형과 개념 이런 내용들은 국제 경영 체계 내용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때 내용은 이론적인 부분이라 갖고 좀 딱딱했을 텐데 우리 교재의 글로벌 문화 환경 부분은 사례를 중심으로 쉽고도 재밌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이 내용들을 케이스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는데 전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중에 중요한 거 위주로 재밌는 거 위주로 25분 내외로 이 영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면 글로벌 문화 환경에서 케이스 27번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상징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10여 개 정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적 상징에는 예를 들어 갖고 삼성건설의 이집트 라마단 사례로 풀어서 설명한 게 있는데요. 일단 종교적 관점에서 문화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런 것들이 식습관이라든지 사람들의 생활 패턴, 행동 양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가 있고요. 국가별로 선호하는 색상의 차이, 선호하는 숫자, 인사하는 방법, 식사 예절, 손동작의 의미, 선물의 의미 차이, 그 다음에 상관습의 차이, 그 다음에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브랜드명, 재밌는 것들 소개하고요. 그리고 중국 음식에는 계급이 있다. 소득 분포에 따라 가지고 먹는 음식의 종류가 가격대별로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눈맞춤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재밌는 사례를 들어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관의 차이, 여러분은 스웨덴 국왕이라든지 인도의 음악의 버지니아 총기 사건, 한족과 조선족의 가치관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보는데 버지니아 이제 총기 사건에 관련된 사례는 나중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련된 거, belief 해갖고 비행기 사고 관련된 사람들의 대응 방식, 서양과 동양의 차이점,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산책에서는 글로벌 경영자 일론 머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책이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중에 하나가 각 챕터별 앞부분의 핵심을 잘 찝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찝어준 개념을 바탕으로 사례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문화 환경에서는 문화하면은 인공물이라든지 상징물을 잘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인공물이란 기술과 제품, 기구와 도구, 방침과 규율, 서류와 문서, 전통과 일화, 그다음 구성원 및 집단의 의례, 예식과 행동 패턴 등과 같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 상징적인 행동, 인공 창조물을 우리가 인공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거라든지 역사적인 관련된 것들, 자본주의의 상징물, 그 다음에 사회주의의 상징물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인공물이나 상징물들을 만들고 있죠. 일단 가치관에 있어서 구성원의 상황, 행동, 상대방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된 평가의 기초, 즉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게 가치관이고요. 이러한 가치관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문화 모형들에 대해서 앞에 이론에서 배웠는데 예를 들어 갖고 홉스테드의 문화 모형, 개인주의, 집단주의,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정도, 남성주의냐 여성주의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갖고 미래지향주의적이냐, 장기 지향성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밖에도 스트로백의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홀의 고배경, 저배경 가치관에 대해서 이전에 학습했던 내용을 상기해 보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기본적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 문화 차원 중에서 가장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차원으로서 사회 구성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은 기본적인 믿음이고요. 홀의 문화 차이를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로 구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믿음의 차이는 문화 차이가 각 문화마다
상위 문화냐 뭐 고급 문화를 떠나서 이 고배경 문화가 언어를 중시하냐 서류를 중시하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것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갖고 고배경, 저배경 문화를 나눴는데 하여간 저배경 문화라고 하면은 서구의 문화처럼 계약서를 중시하고 개인의 객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요. 고배경 문화에서는 집단주의적 성향으로서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라든지 믿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화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믿음이 행동을 영향을 미치고요. 이러한 행동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환경 자체가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에 영향을 깊숙이 미친다는 측면에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사례 27번에 삼성건설이 이집트에서 라마단 종교 금식 기간에 건설 현장에서 어떻게 배식을 했는지 좀 오래된 사례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있어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슬람 문명권, 이슬람 세계는 1400여 년간 이슬람 문명을 공동으로 창조하고 향유하는 공동체로서 주민의 과반수가 무슬림인 나라와 지역이 이에 속한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이슬람 인구가 지금 13억 명 가까이 되고 세계 인구의 5분의 1, 140여 개 나라에 산재하고 있다.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힌두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일본의 신토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걸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음식 관련돼 갖고는 엄격하게 할랄 인증 얼마나 엄격한지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DNA 검사까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의식을 치러 갖고 잡은 도축한 식품 그러니까는 동물인지 그런 것들을 엄격히 따지고 있고요. 돼지고기 일단 안 먹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의약품에도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캡슐 알약의 겉표지라든지 젤라틴이라든지 이런 것도 돼지에서 추출하기도 하는데 엄격하게 이슬람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고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이란 3천여 명의 현지 무슬림 근로자가 일몰 직후에 일제히 저녁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무더운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는 잘 먹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이제 배고픈 상태에서 중노동을 하면 사람들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더군다나 이렇게 덥고 배고픈 상황에서도 금식 기간에 일몰 이후에나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 딱 맞춰갖고 얘네들은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음식 앞에서 숟가락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딱 끝나는 순간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낮에 못 먹었던 것까지 두세 배로 저녁에 먹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갖고 이러한 것들을 엄격하게 지키기 때문에 삼성건설이 이집트에서 3,000명을 배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때 배식이 잘못되고 늦어지고 이러면요 말 그대로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굶주린 건설 노동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대처했다는 문화적 측면, 종교적 측면에서의 사례가 있고요. 다음으로 국가별 선호하는 색깔을 빠르게 보면 붉은색, 흰색, 초록색, 녹색 등 다양한 색깔 계통이 있는데 붉은색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엄청나게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한국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자동차가 이 정도로 붉은색을 많이 타고 다니진 않는데 한국 사람들 어르신들 속내의 빨간색 이런 거 많이 입죠. 그 다음에 흰색, 이스라엘, 스위스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런 데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가지고 장례식에 사용될 때랑 결혼식에 사용될 때랑 다르죠. 그래서 흰색이 주로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데 축하할 일에 많이 입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록색, 영국, 프랑스 이런 원색적인 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모자를 쓰면은 굉장히 좀 우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갖고 초록색 모자를 좀 금기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부인이 바람을 피는데 남편만 모르고 있을 때
그린캡,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도 녹색 모자는 거의 잘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중국에서는. 그 다음에 노란색에 대해서 스웨덴, 브라질, 미국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색깔별 차이에 대해서 국가별 차이를 의미를 이해해둘 필요 국가별 인사법을 보면 일본은 명함을 주고받는 문화이기 때문에 명함을 잘 들고 다니고 명함을 두 손으로 공손히 받은 다음에는 명함 케이스에다가 잘 집어넣어야지 예의다 이렇게 하고요. 미국은 악수를 주로 많이 하죠. 유럽은 뺨에 뽀뽀하는 행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는 나마스테. 그다음에 마사이 부족 같은 경우는 얼굴에 침 뱉기 이런 것들을 했대는데 지금은 문화적으로 매스컴의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죠. 실제로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침 뱉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마스크도 쓰고 다니는데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오리족은 코를 부비면서 인사를 하고요. 각 국가별로 인사말 이런 거 정도는 외국 여행 갔을 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별 식사예절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서양에서는 너무 시끄럽게 먹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요. 서양 사람들은 트름하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오히려 방구 끼는 거에서는 너그럽게 이해를 하는데 트름 같은 거 식사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의도하지 않게 나왔을 때는 사과를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요즘에 트렌드가 보면은 혼밥족들이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라든지 이런 식사예절은 만국 공통으로 즐겁게 식사할 때는 먹는 그런 게 중요하죠. 다른 사람 불편하지 않게 하고 그런 차이점들을 좀 파악해둘 필요가 있고 중국에는 이제 음식에도 계급이 있다. 소득 수준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식사하는 내용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국가별 손동작을 보면은 오 하면은 오케이라는 뜻도 있고요. 긍정과 부정의 여러 가지 복잡한 국가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it's fine 괜찮다 좋다 오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동그라미 이런 표시를 하면 너 미쳤냐 미친 사람일 때 이런 표시를 하고 그리스 보면은 좀 저속한 표현을 쓸 때, 성적으로 좀 저속한 표현을 쓸 때 이런 표현을 그리스에서는 쓴다고 하네요. 프랑스에서는 제로 또는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0, 뭐 빵원이다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할 수도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money, 돈 관련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돈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도 이런 거 할 때가 있죠. 그 다음에 OK 표시할 때 우리나라도 이런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별 차이가 있는데 특히 주의해야 될 때가 이제 독일하고 그리스네요. 미쳤냐? 아니면은 저속한 표현으로 손동작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국가별 선물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물품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괴종시계를 선물하지 않는다. 이 발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꽃다발도 아무나 주지 않고 꽃의 종류 이런 것들 가려야 되고 우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 때는 조심해야 되고 웬만하면 괴종시계 이런 건 주지 않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일본,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칼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선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꽃을 줄 때도 꽃이라는 게 대부분 그 포장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주는 거를 반기는 경우도 있고 결혼할 때라든지 딴 생각 흑심이 있을 때 꽃을 주고 그러니까 꽃을 선물할 때는 잘 상황을 파악해 갖고 줘야 된다는 거. 프랑스 같은 경우에 향수를 잘 선물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향수는 완전히 개인적 취향의 기호품이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그리고 와인도 마시는 것만 마시기 때문에 선물 받아도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쓰려면 차라리 안 주는 게 낫고 다른 선물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거 향수나 와인을 선물할 때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하는 선물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별 상관습에 대해서 간략히 보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국 여행 가가지고 가격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중국 사람들은 협상을 좀 많이 즐겨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협상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을 해보고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잘 대처할 필요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남성주의 문화 이렇게 하고, 앞에서 대놓고 yes or no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게 일본 사람이고,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표현을 하고 협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숙지해둘 필요가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공명정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서 세금 문제라든지 탈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시간관념을 굉장히 중요시했고, 그래서 협상하거나 상관습에 있어서 약속을 지킨다거나 신의를 지키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약속 시간 미리 10분, 20분 전에 가서 시간에 늦지 않게, 독일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둘. 다음으로 중국 진출 다국적 기업들의 브랜드 명에 대해서 재밌는 그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한자는 발음이 나는 대로 어떻게 표현을 또 재밌게 하고 새로운 신생어라든지 새로운 문구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새로 나온 용어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고, 공부 안 하면은 중국 사람들이 이게 무슨 단어고 이게 뭐 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브랜드명을 중국에 맞게 한자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침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커린라이 그래갖고 제가 중국어 발음은 정확하게 못하고 한국어식으로 읽어드리는데, 한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 커린라이가 우리나라의 크린랩을 얘기하고요. 이마이더 하면은 이게 뭐죠? 이마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하면은 교역을 통해 갖고 뭐 이득을 본다, 뭐 한문으로 풀이하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하오리 여우 이게 뭐죠? 좋은 친구. 우리나라의 초코파이가 이런 거를 브랜드명을 쓰고 있고요. 워이라이창 하면은 LG 해갖고 미래에 다가올 창문 이걸 갖고 L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스 하면은 에이스 침대. 이 밖에도 이런 다양한 어려운 한문들이 있는데, 중국에 진출하면은 중국식 표현으로 반드시 법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좋아할 한자 문화권의 이름을 기가 막히게 잘 장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또 재밌는 사례 보면, 한국과 미국의 눈맞춤식 인사 또는 눈맞춤 행태를 얘기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눈맞춤 방식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충돌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갈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할아버지가 손주를 혼내는 거예요. 얘놈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하면서 이렇게 막 혼낼 때, 할아버지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죠. 할아버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혼내는 걸 듣고 있으면 이놈이 어디서 버릇없이 할아버지를 많이 쳐다보냐고 그러면서 혼나는데, 이게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죠. 눈을 정확하게 안 쳐다보면요 정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숨길 게 있어서 눈을 피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동양인이라든지 한국 사람은 특히 서양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눈을 쳐다보고 인사를 해야 되고요. 눈을 정확하게 응시를 해야지 정직한 사람, 숨길 게 없는 사람이다 해갖고, 우리 학생들도 외국인 특히 서양인 만났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눈을 응시해야 된다. 그런 훈련과 눈맞춤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이상하게 관광지든 어디 가다 눈이 마주치면 전혀 인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뭘 쳐다보냐고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이런 문화적 차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스웨덴 국왕이라든지 인도 음악회를 통해 갖고 권력 간 거리의 차이라든지 인도의 불확실성 회피 지수에 대한 사례
교재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스웨덴과 프랑스를 비교하면서 권력 간 거리의 크기와 차이를 설명하고 인도의 음악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한국과 비교해서 불확실성 회피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권력 간 거리라고 하면은 권력 간 거리가 크면은 상사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권위주의를 인정하는 게 바로 권력 간 거리가 큰 경우 그렇고요. 권력 간 거리가 낮을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건 적건 그다음에 직장 상사건 아니건 평등한 상태로 대하는 게 권력 간 거리가 낮은 경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가 68점으로 권력 간 거리가 비교적 큰 반면에 스웨덴은 31점으로 권력 간 거리가 낮기 때문에 스웨덴 국왕도 백성들하고 가까이 사심없이 이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고위층 간부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하고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편안한 관계로 지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권력 간 거리가 낮은 경우에 하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권력 간 거리가 높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낮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회피성에서 인도가 음악회를 하는 데 있어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예를 들어갖고 이런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연주자들이 그날 처음 만나갖고 모여갖고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굉장히 낮고 불확실성 회피를 안 하고 많이 수용한다 이런 분위기가 인도거든요. 그에 반해서 한국은 불확실성 회피 성향이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삶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날 만나가지고 오케스트라가 처음 만나서 연주할 정도로 개방적이고 불확실성에 대해서 용인하고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차이가 국가별로 많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답답해할 수 있지만 국가별 이런 특성이나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사례 38에서는 홉스테드의 권력거리 차이와 불확실성 회피 지수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버지니아 총기 사건 안타까운 사건이 예전에 있었는데 집단주의 한국과 개별주의 문화의 차이에 따라 가지고 버지니아 총기 사건을 보는 시각 차이가 있는데 한국 사람 계열이 미국에서 총기 난사를 해갖고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집단주의 문화에 따라 갖고 한국을 매도하고 한국의 불똥이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사죄하고 막 그랬었는데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 총기 사건은 개인이 저지른 거지 이걸 국가나 민족하고 확대 해석하는 거는 이상하다 생각해가지고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런 게 집단주의 개인주의적 시각 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족과 조선족의 차이점 보면은 조선족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 의식이라든지 언어 문제에 따른 문제 피해 의식 이런 게 있고요. 한족은 자존심이 굉장히 높고 불필요한 것들은 나쁜 것들은 옳더라도 자기네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민족 간의 이런 성향이나 차이점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고배경 문화와 저배경 문화에서의 사고에 대한 대응 방식의 차이가 많아요. 고배경 문화에서는 최고 책임자 윗사람이 책임을 많이 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배경 문화에서는 실무자가 바로 책임을 지고 고위층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내용의 차이가 극명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홀의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문화 차이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거 이외에 교과서를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문화적 차이 내용 챕터가 환경이 제일 내용이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 책 중에. 수고 많으셨습니다.